자, 오늘은 교과서 146쪽입니다. 파동의 굴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굴절이라는 걸 일단 꺾인다라는 건데, 우선 이걸 좀 먼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대학교 때 과제로 했던 실험인데요. 굴절을 비유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선 이 상황을 먼저 보죠. 여기 바닷가인데요. 철수가 물에 빠져 있어요. 민수로 할까? 철수 불쌍하니까. 민수가 이제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철수하고 영희가 있고요. 이제 구하러 간다. 우리 철수는 수영도 잘하겠지? 뭐든 다 잘하니까. 그래서 민수를 이제 구하러 가는데 경로가 1번 경로가 있고 2번 경로가 있고 3번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경로로 가야지 민수를 가장 빨리 구할 수 있겠습니다. 1번 경로로 가야지 가장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달리기가 수영보다는 빠르거든요. 제가 달리고 수영 선수가 수영하고 이렇게 해도 제가 이깁니다. 나중에 비교해보라고. 시간은 달리기가 웬만큼 느리지 않는 이상 수영보다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얘기하느냐, 파동도 이와 같이 진행합니다. 파동이 매질에 따라서 전파 속력이 달라진다고 했죠. 근데 달라지는데 신기하게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파동이 결과적으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가능한 경로 중에서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를 택한다 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자연은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파동은 항상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쪽으로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달라지는 배질의 경계면에서 꺾이게 됩니다. 그게 굴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굴절을 비유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맴돌이 전류를 이용을 했는데요. 맴돌이 전류는 유도 전류입니다. 자이로 드롭의 제동 원리이기도 한데 어떤 원리냐면 이게 이런 실험도 있어요. 자석을 그냥 자유낙하 시킨 경우하고 구리관 속에 떨어뜨린 경우하고 낙하 속도를 비교해 보면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는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N극, S극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력선이 여기서 이제 막 나오겠죠. 자기력선이 나와서 요 앞쪽에는 이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석이 오기 전에는 여긴 자기장이 없었는데 자석이 다가옴으로 해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생겼으니까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죠. 그래서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갑자기 펜이 왜 이러는? 유도 전류가 표면에 이런 식으로 맴돌이 형태의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요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또 감아보면 엄지가 구리관 안쪽으로 향하거든요. 전부 다 구리관을 둘러싸면서, 그럼 구리관 안쪽이 N극이 되게끔 자기장이 형성되어서 자석이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요 위쪽은 더 해보면은 요 S극으로는 자기력선이 들어가잖아요. S극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지면을 보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나, 이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되죠. 요 앞에서 바라보면.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자석이 내려가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또 맴돌이 형태로 이렇게 생깁니다. 역시 이제 그 구리관 안쪽이 N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서 이 S극 부분을 당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석에 제동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자기력 형태로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이제 굴절차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굴절차는 어떻게 만드냐면 장난감 자동차에 나무 막대를 이렇게 대고요. 네오디듐 자석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바닥과 다일랑말랑 할 정도의 높이로 조절을 하면 얘를 이제 움직이면요. 요 바닥에 맴돌이 전류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바닥의 재질이 전류가 통하는 구리판 같은 재질이면 속력이 느리고요. 전류가 통하지 않는 종이 같은 재질이면은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제동이 안 걸리는, 그래서 속력이 빠른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드는 모습인데요. 이게 장난감 자동차인데 이거 구한다고 그때 힘들었어요. 문방구를 한 서너 군데 가봤는데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느 한 문방구에 가니까 구석에서 먼지가 켜켜이 쌓인 거를 꺼내시는데 가격표가 안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니가 약간 눈치를 보시더니 5,000원을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좀 비싼 거 같은데 이미 한 서너 군데 갔다 온 상태라 가지고 그냥 그래서 요새도 5,000원까지는 안 하지 않나? 그때 약간 한참 10년도 전인 것 같은데. 야, 벌써 대학 다닌 게 그만이 많이잖아. 10년도 훨씬 전이네. 15년 이 정도 되네. 여기에 이제 나무 도막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오디듐 자석을 이렇게 붙여서 요 위에 붙였습니다. 요걸 배를 까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구리판하고 종이판에 경사면에 떨어뜨려 보면 이제 얘가 느리고 얘가 빠릅니다.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전파 속력이 다른 것을 재현을 한 거고요. 그럼 이게 매질의 경계면에 가게 되면 이제 요 부분은 종이니까 맴돌이 전류가 안 흐릅니다. 유도 전류가 안 흐르고 요 부분은 유도 전류가 흘러서 그 제동이 걸리겠죠. 그래서 경계면에서 요렇게 됩니다. 속도의 차이가 생기죠. 여기가 빠르고 여기 느리니까 요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이 꺾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실험이고,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 이제 제 38회 전국 교육 자료전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재현한 실험이었습니다.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젊은 시절 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손만 나옵니다. 보면 요거는 이제 경사면인데 위에가 높고 지금 여기가 높이가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를 끈 채 그냥 경사면에 굴려 구리판에 속도가 차이가 나죠. 제가 맞죠? 이번에는 요 판을 지면에 평평하게 놔두고 이제 모터를 켜서 매질의 경계면에 이제 비스듬하게 입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꺾이는 모습이 보입니까? 다시 볼게요. 꺾이죠?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꺾이죠? 왜냐하면 이제 요 경계면에서 보면 여기서 속력이 느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동이 걸려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험의 조금 맹점은 뭐냐면 사실 파동은 역학적인 힘을 받아서 꺾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은 파동만의 성질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자동차도 꺾였잖아요. 이건 입자도 물질도 굴절이 될 수 있습니다. 속력의 차이가 생기면. 그래도 약간 그냥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다르면 꺾인다라는 걸 좀 비유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고요. 다음 시간에 전반사에 대해서 할 텐데 전반사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전반사예요. 그래서 그 실제 그 요 선생님들이 했던 실험은 구리판으로 길을 만든 거예요. 길을 만들어서 요 굴절차를 비스듬하게 입사를 시키면 약간 요렇게 전반사를 하면서 길을 따라 가지고 얘가 쭉 이렇게 예, 계속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못했던 이유가 이 구리판이 비싸요. 그래서 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마련하지는 못하고 요것도 실험실에 굴러다니는 걸 살짝 가져와 가지고 여기 했던 실험입니다. 시작은 말이에요.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지 이렇게 전반사가 됩니다. 오늘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굴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우선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회색 선은 매질의 두 매질의 경계면이고요. 위쪽 매질을 매질1, 매질1, 여기를 매질2라고 합시다. 매질1에서 매질2로 이렇게 파동이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매질1에서 입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입사파라 그러고요. 매질2에서는 굴절이 되는 파동이라 해서 굴절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요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인 선이 있습니다. 좀 깨워주라. 너 다 자노 이 새끼들 그냥. 이거 다 기억하고 있다. 누가 자는지. 저 좀 깨워줘. 요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인 선이 법선인데 요거를 왜 잘 기억해야 되냐면 그 굴절의 법칙이나 나중에 전반사에 대한 식 이런 거 할 때 각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각도는 항상 법선과 파동의 진행 경로 사이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을 항상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요 법선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선과 입사파 사이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그럽니다. 요 세타원이 지금 이 경우는 입사각이죠. 그 다음에 법선과 굴절파 사이의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이제 세타2가 굴절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달라지면 이제 속력이 달라지고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V = 람다 F에서 파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진동수. 진동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질 1에서의 속력, 파장, 진동수, 매질 2에서의 속력, 파장, 진동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진동수는 매질 1에서나 매질 2에서나 다르지 않다. 파운에서 한번 결정된 진동수는 파동이 진행하면서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속력은 어디가 빠르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할 텐데 먼저 그럼 굴절차를 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자석이 이렇게 있었죠. 자석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바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동차 바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오면은 각각 다른 매질에 위치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꺾이려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빨라야 되죠. 여기보다. 다시 화면을 보면 돼요. 두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빠르죠. 다 대본에 있는 거라 가지고 절대 제가 뭐 이렇게 마음을 담고 그런 거는 맞습니다. 자는 애들을 향해 여긴 안 나오거든. 뭔지 모를 거야. 자, 그러면 매질 1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파장도 매질 1에서가 더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질 2로 들어가면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데 파장이 짧아지고 속력이 느려진다라는 것을 이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제가 더 즐겨하는 방법은 그 굴절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굴절의 법칙은 일단 써놓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굴절의 법칙은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가 되겠습니다. 약간 외우는 방법은 1, 1, 2 일단 같은 라인에 있죠. 같은 라인에 있고 V가 약간 이렇게 사인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에 뭐 그냥 억지스럽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V가 이렇게 탁 사인을 이렇게 들고 있죠. 각자 자기 거를 이렇게 비웃지만 기억이 날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교과서에 뭐 이렇게 뭐 유도하는 과정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그 방법은 좀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유도하냐면 요 파동이 진행하는 경로를 일단 수식으로 적어요. 이렇게 좌표축을 잡고요. 수식으로 적은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파동의 전파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가 돼요. 시간과 각도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시간이 최소가 되는 그 조건을 찾습니다. 조건을 찾으면 그 조건 자체가 굴절의 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경로 여러 가지 임의의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의의 경로 중에서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경로에 대한 조건이 굴절의 법칙이 됩니다. 그게 혹시 과정이 궁금하면 오늘 생략할 겁니다. 과정이 궁금하면 그 유튜브에 그 옥승환이라는 사람을 검색해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재생 목록에 물리2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굴절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그 논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학하고 물리가 약간 융합된 문제죠. 그냥 미분 문제예요. 미분 채속 갖고 하는 문제.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만 기억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걸 해석하는 걸 보면요. 자, 법선과 일단 이루는 각이요. 항상 보면 0도에서 90도 사이예요. 0도에서 90도 사이거든요. 그럼 0도에서 90도 사이는 세타가 클수록 사인 세타도 큽니다. 그러면 세타1하고 세타2 중에서 지금 세타1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그죠? 그럼 세타1이 더 크면 사인 세타1이 사인 세타2보다 더 크고요. 그럼 이게 등식이 성립하려면 큰 수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는 작은 수로 나누어야지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1, V2 중에서 누가 더 크다? V1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판단할 때 뭐 요 방법도 좋긴 하지만 요 방법요. 저는 그냥 법선과 이루는 각을 봐요. 그래서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빠른 쪽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딱 보면 각도가 세타1이 더 크잖아. 그럼 이쪽이 속력이 빠르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굴절의 법칙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게 낮입니다. 낮에는 항상 땅이 기준이죠. 땅이 쉽게 달궈지고 쉽게 식잖아요. 그래서 땅이 달궈집니다. 그러면 땅 근처의 공기가 뜨겁겠죠. 그리고 땅에 멀어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체에서 소리의 속력은요. 저온일 때랑 고온일 때랑 언제가 속력이 더 빨라요? 고온일 때가 속력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분자들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속도하고 전파 속력이 약간 비례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전파 속력도 더 빠릅니다. 그럼 얘가 속력이 다르니까 굴절을 할 거 아니에요. 굴절을 하는데 이쪽이 속력이 더 느리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이 얘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느리니까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좀 요렇게 되면 같잖아. 법선과 이루는 각이. 그거보다는 작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전반적으로 하늘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낱말은 하늘에 있는 새가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밤에는 땅이 빨리 식죠. 그러면 땅 쪽이 오히려 차갑고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 중에서 어디가 온도가 그 속력이 더 빨라요? 전파 속력이 위쪽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위로 진행하는 소리가요. 꺾일 때 법선과 이루는 각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죠. 속력이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됩니다. 법선과 이루는 각이 커져야 되겠지. 속력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닥 쪽으로 깔아지는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말은 땅에 있는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그 높은 건물에 있으면요, 높은 건물에서 보면 낮보다는 밤에 소리가 좀 잘 들리죠. 여기 이제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누가 봐도 자동차죠. 요 낮에는 소리가 이렇게 굴절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막 나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는 똑같이 출발한 빛이 이런 식으로 굴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이제 밤에 좀 더 바깥에 있는 소리가 잘 들린다는 느낌이 나게 될 거예요. 그다음 빛의 굴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는 뭐 빛이든 소리든 일반적인 모든 파동에 적용되는 거고요. 빛에서의 굴절에서는 굴절률이라고 또 새롭게 정의되는 물리량이 있어요. 일단 상황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는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매질의 경결매에서는 굴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가 반사되면 70%가 굴절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때 요 각도의 이름을 보면 요게 이제 입사각이고요. 얘는 반사각입니다. 세타 원 프라임은 얘가 이제 굴절각이 되겠죠. 얘나 그림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진동수는 같을 거고요. 어차피. 그다음 세타1하고 세타2 하면은 어디가 더 크노? 세타1이 더 크죠. 그러면 속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또 위쪽과 아래쪽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공기고 둘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공기고 둘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파동이 소리의 경로를 나타낸 거였다면 위쪽과 아래쪽 중에서 어디가 공기겠습니까? 위, 아래쪽. 왜냐면 소리는 공기에서의 속력이 더 느리죠. 근데 각도가 작은 쪽이 공기가 돼야 돼요. 공기 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빛이었다면은 이 파동의 경로를 나타내는 게 빛이었다면은 어디가 공기겠어? 위쪽이 공기고 아래쪽이 물입니다. 그냥 공기는 거의 진공하고 비슷하고요. 속력이 제일 빠릅니다. 거의 물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지죠. 빛은. 그러니까 소리하고 빛이 항상 보면 상반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빛입니다. 빛. 빛이니까 공기, 물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일부 반사, 일부 굴절하는데 반사하는데도 사실 규칙이 있어요. 반사의 법칙인데요. 그냥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항상 같게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빛이든 소리든 모든 파동은 굴절의 법칙 똑같습니다.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빛은 약간 좀 추가되는 개념이 생깁니다. 어떤 게 추가되냐면, 자, 소리의 속력은요 대략 320에서 40m/s 정도입니다. 일상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범위를 두느냐 하면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사실 기압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지구 말고 타성에 가면 또 달라져요. 공기 분자의 종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대표적인 소리의 속력이란 건 없습니다. 정할 수가 없죠. 다 인위적인 거죠. 하지만 빛은 대표 속력이 있어요. 우주의 대표 속력이 있습니다.
어디서의 속력이 대표가 되겠노? 예,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예,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인 C를 곱해줘요. 그러면 속력이 식이 V1분의 C 사인 세타 1은 V2분의 C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이때 요 C 나누기 V1을 N1이라고 표기하고요. C 나누기 V2를 N2라고 표기했을 때 요 N1과 N2가 바로 굴절률입니다. 절대 굴절률이라고도 하고 절대라는 말을 빼고 그냥 굴절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가 클수록 진공에서 그 물질로 들어갔을 때 더 많이 꺾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그래서 굴절되는 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무조건 1보다 커요. 뭐 같을 수는 있습니다. 진공일 때는. 진공일 때는 얘가 C죠. 1인데 진공에서 얘가 최대값이거든요. 진공에서 차는 빠르니까 무조건 물질 속에 들어가면 느려집니다. 그래서 분모가 더 작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1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리고 요런 양이 편리한 점이 뭐냐면 단위가 없습니다. 속력을 속력으로 나눴죠. 그래서 굴절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굴절률을 가지고 그리고 굴절률하고 속력은 약간 반대입니다.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률이 큽니다. 속력이 빠르면 굴절률이 작죠.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가장 작아요. 1입니다. 공기에서의 굴절률은 1.0003입니다. 거의 1에 가깝죠. 그러니까 공기를 거의 진공에 가깝게 보는 거예요. 그 물이 한 1.33 정도 돼요. 유리가 한 1.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유리로 들어가면 속력이 거의 뭐 한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굴절률을 이용해서 굴절의 법칙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빛에서의 굴절의 법칙을 이제 굴절률로 쓴 요거를 또 스넬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용어를 몰라도 됩니다. 근데 또 상대 굴절률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상대 굴절률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입사하는 쪽이고 여기 굴절하는 쪽이라고 했을 때 입사하는 쪽의 굴절률을 1로 두었을 때 굴절하는 쪽의 굴절률이 상대 굴절률이에요. 그럼 요 양변에 N1을 나누면 얘가 1이 되죠. 그럼 오른쪽은 N1분의 N2가 됩니다. 그래서 N1분의 N2를 N12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여기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매질 1에 대한 할 때 매질 1은 입사하는 쪽이 되겠고요. 매질 2는 굴절해서 들어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얘의 굴절률이에요. 얘의 굴절률인데 매질 1의 굴절률을 1로 두었을 때의 굴절률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 굴절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 대한 상대 굴절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공에서는 실제로 절대 굴절률이 1이잖아요. 그럼 그때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들어갔을 때 그 물질의 상대 굴절률이 곧 그 물질의 절대 굴절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꺾이느냐가 절대 굴절률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굴절률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진공보다 속력이 더 많이 느리다라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상대 굴절률의 개념은 결국 절대 굴절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절대 굴절률은 빛만 정의할 수 있는데 상대 굴절률은 모든 파동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입사하는 쪽에 굴절률을 1로 두면 되죠. 그래서 뭐 쓸 수 있는데 잘 쓰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로 나온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굴절에 대한 현상을 몇 가지 살펴보면 신기루 현상이 또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인데요. 보통 뜨거운 도로나 사막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래쪽이 뜨겁잖아요. 그럼 똑같이 높이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니까 임의로 이렇게 매질의 경계면을 그어서 법선을 그어보면요. 아래쪽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쪽이 각도가 더 크겠지. 각도가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굴절하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눈은 빛이 휘어진 걸 판단 못해요. 뇌가 빛이 항상 직진하는 거로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온 것처럼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닥에 마치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요 하늘 빛이 이런 식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하늘 빛이 물빛이랑 비슷하니까 여기 이글이글거리면서 하늘이 비친 모습이 마치 물처럼 보여서 그게 신기루가 됩니다. 그다음 렌즈가 대표적으로 굴절을 이용한 건데요. 당연히 공기에서 유리로 이루어진 렌즈로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근데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빛을 모으게 되는데 볼록 렌즈의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본 게 요겁니다. 그러면 요 매질의 경계면에서 수직인선이 법선이잖아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공기 쪽이 렌즈 쪽보다 더 크죠. 왜냐면 속력이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굴절하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공기에서 유리 속력이 느려지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아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굴절하니까 볼록 렌즈를 지난 빛은 모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목 렌즈, 이게 대부분 여러분이 쓰는 안경이죠. 예. 오목 렌즈 같은 경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공기에서 유리로 가니까 속력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맞죠? 각도가 작아지죠. 각도가 속력이 느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빛이 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고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넘겨서 왼쪽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소리가 따뜻한 공기와 띄어쓰기를 잘못했네. 그림은 소리가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사이에서 굴절되는 현상에 대해 철수영 이민수가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옳게 말하는 사람은 곤란하겠죠. 철수, 소리가 굴절되는 것은 매질에 따라 소리의 진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뭐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굴절은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영이, 소리는 차가운 공기보다 따뜻한 공기에서 더 빠르게 전달돼. 맞죠? 예. 이거는 어찌 보면 외워야 되는 거죠. 예, 어느 정도. 그다음 민수, 소리는 굴절되는 과정에서 진동수가 달라져. 진동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파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진동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가 맞아서 이번에는 2번이 답이었다. 자, 오른쪽 문제. 이거는 물리2 문제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림과 같이 파장 람다인 두 빛이 간격 D1으로 공기 중에서 프리즘 A에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하여 프리즘 B에서 공기 중으로 굴절각 세타2로 진행합니다. D1보다 D2가 더 크고요. 빛은 A와 B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일단 분석을 제가 좀 해볼게요. 우선 얘는 지금 수직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각도를 보면 안 되고 법선과 이루는 각을 봐야 되거든요.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이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그 입사각이 0이죠. 그럼 입사각이 0이면 사인 세타도 0입니다. 사인 세타 1도. 그럼 사인 세타 2도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굴절각도 0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으로 입사한, 그러니까 입사각이 0도일 때는 굴절각도 0도가 되어서 굴절이 안 됩니다. 속력은 달라지지만 꺾이지는 않는 거예요. 입사각이 0이면.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건 두 평행한 광선인데 만약에 이 각도가 더 커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각도가 더 커지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겠노? 더 좁아지겠지. 예. 이게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더 좁아지니까 요 D1하고 D2를 비교한 게 문제 조건에 나와 있죠. D1보다 D2가 더 크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세타1하고 세타2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간격이 좁은 세타1이 더 크다라는 거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결국에는 A, B 그리고 바깥 공기 사이에 속력이나 굴절률 이런 걸 비교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자 봅시다. 요 공기에서의 속력을 V라고 둘게요. 그러면 매질 A에서의 전파 속력을 VA, 그리고 매질 B에서의 전파 속력을 VB, 또 다시 공기에서의 전파 속력을 V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V하고 VA부터 먼저 비교해 볼게요. 자 법선과 이루는 각이 위쪽 아래쪽 어디가 더 큽니까? 위쪽이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속력이 공기 쪽이 더 빠릅니다. 자 그다음 자 위쪽 아래쪽 법선과 이룬 각이 어디가 더 큽니까? 아래쪽이 더 크죠. 요게 법선인데 여기 법선. 법선은 기록 아래쪽이 더 크니까 속력이 아래쪽이 더 빠릅니다. 자 근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법선을 좀 연장해서 볼게요.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죠. 같죠. 근데 요 각도에 비해서 각각 이 각 세타1 세타2가 더 크잖아요. 더 큰데 지금 속력의 차이가 각도의 차이가 얘가 또 얘보다 더 크니까 요 사이의 각도 차이가 요 사이의 각도 차이보다 더 크잖아요. 그 말은 속력 차이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깥쪽이 더 빠르긴 한데 요 둘 사이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각도의 차이가 더 크니까. 그래서 순서를 매겨보면 가장 빠른 것은 V고요. 그 다음에 VB, V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A하고 V 사이 차이가 더 크니까. 예. B보다도 공기가 더 빠르고 A보다도 공기가 더 빠른데 이제 A하고 V 사이 공기 사이가 더 차이가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굴절률은 거꾸로죠. 굴절률은 어디서 제일 크겠어? 속력이 가장 느린 A가 가장 크게 될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습니까? 각도의 차이가 클수록 속력의 차이, 굴절률의 차이가 더 크다. 입사각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르고 굴절률은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다 풀었어요. 빛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가 A에서보다 크죠? 네. 요거는 뭐 요 하나만 봐도 되죠. 예. 그다음에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니은 하기 전에 디귿이 먼저 구해졌죠. 예,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크죠. 거꾸로 해놨죠. 그래서 기만 기어서 1번이 기었던 문제였고요. 1번이 답이니까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 교과서에 있는 실험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보면 서로 다른 매질에서 소리의 굴절 확인하기라는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파수 발생기 혹은 함수 발생기라고 불리어지는 장치인데요. 영어로는 펑션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싸요, 되게. 어떤 장치냐면 일정한 진동수의 전기 신호를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럼 그걸 스피커에 연결하면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가 나오겠죠. 세기도 물론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 어플을 깔아서 우리 저번에 그 가청 주파수 테스트한 거 있잖아요. 예, 그 어플을 쓰면 됩니다. 근데 휴대폰 스피커가 그 정도의 휴대폰을 이제 스피커 연결하면 되죠. 예, 스피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헬륨이 든 풍선하고 이산화탄소가 든 풍선을 요 사이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소리의 세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요렇게 굴절되면 소리가 작아지고요. 요렇게 굴절되면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 진동수도 측정해봐요. 진동수는 매질이 달라져도 안 변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를 이제 측정해보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고요. 물리 실험 동아리에서 요게 그 주파수 발생기, 신호 발생기를 설치한 이제 아이패드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스피커를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기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어플 중에 또 사운드 미터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소리의 크기, 데시벨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노란색 풍선은 헬륨 풍선이거든요. 얘를 넣지 않았을 때하고 넣었을 때의 소리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보면
뭐좀 소리 좀 켜. 보면 기로도 차이가 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소리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카메라 위치가 실제로 그 요 폰의 위치하고 비슷하잖아요. 잘 보면 차이가 느껴집니까? 헬륨 풍선이 들어갔을 때 소리가 작아지죠. 네, 그래서 소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굴절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쪽으로 굴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체가 달라지면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 해봤는데 처음에 그냥 입으로 불어서 이산화탄소 만들었는데 그 좀 들숨하고 날숨이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그다음 이산화탄소 발포정 해봤는데 풍선이 충분히 부풀어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때 실험 실패하고 집에 가는데 콜라 사서 들어가봤거든요. 그래서 콜라에다가 풍선 씌우고 막 흔든 다음에 뚜껑을 살짝 열어서 해보니까 풍선이 확 부풀어 오르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콜라로 만든 이산화탄소 풍선입니다. 이걸로 집에서 이제 애기 재우고 층간소음을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문을 닫고 이제 해봤는데 요거는 기로는 구분이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소리 크기 측정 장치로는 구분이 됐습니다. 보면 커지죠. 요 수치를 보십시오. 수치를 풍선을 넣으면 약간 커지죠. 그죠? 이게 잘 해야지 돼요. 이게 위치나 이런 거랑 보면 커지죠 조금. 그래서 되게 잘하면 보이고 또 잘 안 하면 안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풍선은 이제 굴절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진동수도 확인해봤는데 진동수는 여기 보면 풍선 없을 때 보면 495Hz로 측정되거든요. 신호 발생기는 500Hz인데 조금 차이는 그래서 측정 장치가 오차겠죠. 근데 여기도 역시 495Hz. 그리고 갖다 대봤어요. 아예 갖다 대봐도 495Hz에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잡음이겠죠. 그래서 진동수는 매질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해 보면 자,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요만큼이었고요. 28, 29. 이산화탄소가 44, 헬륨 기체 분자가 4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험이 잘 된 게 보면 헬륨하고 공기 사이였잖아. 얘는 차이 많이 나죠. 한 7배 정도 차이 나잖아. 근데 이산화탄소하고 공기는 2배가 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 결과가 잘 안 나온 거예요. 보면 헬륨이 일단 속력이 제일 빠르겠지. 이산화탄소가 속력이 소리의 전파 속력이 가장 느리고요. 그럼 보면 이산화탄소 풍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매질의 경계면이고 이게 법선이죠.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 보면 그 공기보다 이산화탄소 쪽에서 속력이 느리니까 이런 식으로 굴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공기보다는 이산화탄소 쪽이 속력이 느리죠. 분자량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굴절이 되는데 그 차이가 채 2배도 차이 안 나고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실험 결과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헬륨은 분자량 차이가 한 7배 정도 났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기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잘 보였는데 요거는 분석해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매질의 경계면이라고 하면 법선은 이제 거기에 수직인서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법선과 이런 거 공기에서 헬륨 쪽이니까 공기보다 소리는 분자량이 작은 헬륨 쪽에서 속력이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각도가 더 크게끔 커지게끔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얘가 소리가 퍼지는 쪽으로 굴절이 되니까 소리의 크기가 작게 들리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리의 굴절, 파동의 굴절 꼭 기억하십시오. 파동의 굴절은 매질에 따라서 전파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연은 신기하게도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를 택해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이 되게 신기해요. 그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수학적으로 되게 수학적으로 움직여요. 보면
수학에 있는 함수가 자연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오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반사와 강통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